자, 마저 끝내도록 합시다. 자, 한병태는 새로운 급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효표를 내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무효표를 내지? 저기서? 아니, 엄석대는 이미 뭐 쫓겨났고 다시 급장이 될 가능성이 없고 엄석대를 빼고 가장 뛰어난 학생을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병태는 아무 이름도 적지 않은 백지를 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표는 엄석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투표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표현 같아요. 예, 즉 이반의 진정한 급장은 석대밖에 없다. 석대 빼고 누구도 급장이 될 자격이 없다. 즉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5학년 담임 선생님의 그 충고, 그걸 비로소 병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A라는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식은 실종시키는 거예요. 엄마를 부탁해처럼. 엄마를 부탁해서 엄마가 실종되자 그동안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도 석대가 몰락해 사라지고 나자 비로소 병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석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이반의 진정한 급장은 석대밖에 없어. 무효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즉 갈등에서는 분명히 석대가 무너졌지만은 작가는 이 갈등이 끝난 상황을 화자의 시선을 통해 전달하면서 거기에 혐오감을 담고 있어요. 석대가 무너진 이 상황에 대한. 그렇게 작가는 주제를 뒤집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석대는 이제 한 명씩 이제 게릴라전으로 자기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누군가가 아침에 학교로 오다가 석대에게 두들겨 맞으면은 담임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병신 같은 자식들, 5놈이 하나한테 하루 종일 끌려다녀. 너희들은 두 손 묶어놓고 있었어. 멍청한 놈들. 자, 담임이 저 반아이들 때릴 때 이제 나는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 안 했었나요? 네. 자, 또 담임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말처럼 그때 때린 것 때문에 반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깨달았다면은 왜 지금 맞고만 있죠? 담임이 첫날 때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당한 폭력도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것이다. 지금 담임의 폭력은 정당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담임 말 맞다나 민주주의를 깨달았다는 반아이들이 지금 저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이반은 민주화 되었을까요? 그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민주화란 자신을 제외한 민주화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재 밑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 혹은 이제 사실 담임은 엄석대의 권력을 빼앗고 싶은데 내가 제 권력을 빼앗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핑계거리로 나는 이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저 이라크 사담 후세인 공격할 때 이라크 설교 때문이라고 안 했거든. 이건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담임은 이제 석대 얘기만 나오면 몽둥이 들고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서 반야를 두들겨 패는데, 자, 그러면 담임의 개혁, 즉 엄석대의 몰락을 통해서 이반은 더 행복해졌는가, 더 불행해졌는가? 이반은 여전히 석대가 지배하던 때처럼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담임은 석대 관련된 일만 나오면 수시로 학생들을 두들겨 팹니다. 욕을 하면서. 네.
만약에 개혁을 통해서 이 반이 더 불행해졌다면은 그러면 그 개혁을 왜 했는가? 석대가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반이 더 불행해졌다면 그럼 담임은 개혁을 왜 했는가? 자, 하여튼 담임에게 두들겨 맞은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 밖에서는 석대가 두들겨 패고 또 석대한테 맡겨가면 담임 선생이 또 두들겨 패고 정말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석대를 찾아가서 테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반 아이들이 석대를 테러하고 오니까 담임 선생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을 주면서 반 아이들에게 이제 박수를 치도록 합니다. 병태는 저 담임 선생님을 심지 깊은 배려로 반을 민자로 이끈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요. 석대는 저 사람 학생 아닙니까? 아니 학생 5이 몰려가서 자기 학생 하나를 테러를 했는데 테러를 하고 돌아왔는데 용기 있는 학생 사람들이란 책을 주면서 박수를 치도록. 그리고 하여튼 이제 석대가 또 완전히 쫓겨나자 담임은 이제 반의 일에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즉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담임은 오로지 석대와 관련된 문제만 관여를 합니다. 그걸 병태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결국 어떤 민주화의 마지막 발자국을 우리에게 양보하기 위해서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민주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석대가 쫓겨나고 병태는 이제 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 이 부분 한번 잘 봅시다. 재능과 노력, 특히 정신적인 능력과 학문에 대한 천착의 깊이로 모든 서열이 정해지고 자율과 합리에 지배되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재능과 노력, 특히 정신적인 능력과 학문에 대한 천착의 깊이로, 즉 가방끈으로 모든 서열이 정해지고 모든 서열이 정해지는 자율과 합리.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지고가 아니라 정해지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한병태가 주장하는 자율과 합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학력으로 정해지는.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작가 이문열 씨의 이상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태는 엘리트로서 자기 능력으로 잘 나갈 때는 석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엘리트로서 잘 나가지 않게 되자, 즉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자 병태는 석대를 간절히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재수마저 실패해서 따라지 대학으로 낙착을 받았던 녀석은 어물쩍 미국 박사가 되어서 제법 교수 티를 냈다. 이때 이문열 씨는 서울대 사범대를 중퇴하고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다가 이제 잠시 신문 기자도 하다가 작가를 하겠다고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썼었는데 당시에 좀 이제 주목받긴 했었지만 아직 상업적 성공은 못 거둔 딱 지금 소설 속의 병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문열 씨가 바라보니까 삼류대학, 전문대학, 심지어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들이 자기보다 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실제 작가의 상황과 일치해요. 거기서 작가는 분노합니다.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 대신 바로잡아줄 존재로 소설 속의 한병태는 엄석대를, 그리고 소설 밖의 작가는 아마 전두환 씨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기 대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존재로. 나는 급했다. 그때 이미 내 관심은 그런 성공을 맞듣지 못한 과정이나 그걸 가능하게 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과일 쪽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나도 어서 빨리 그들이 풍성한 식탁 모퉁이에 끼어들고 싶었다.
그렇다면은 전학 첫날에 한병태가 고구마와 계란이 잔뜩 얹힌 석대의 테이블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은 민주주의 때문일까요? 그 풍요로움 때문일까요? 그 풍요로움이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한병태 성격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학력순으로 결정되지 않는, 즉 고졸이 명문대졸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음. 하지만 이제 이문열 씨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문열 씨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성공과 행복은 학력순으로 결정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문열 씨 자신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즉, 나 대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누군가. 거기서 이문열 씨가 찾은 것이 이제 전두환 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속의 한병태는 이제 간절히 엄석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작가는 화자인 한병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한병태는 어디에선가 이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면서 다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특권을 줄 엄석대의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문열 씨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꿈꾸는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보다는 독재 사회가 더 닮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부터는 이제 민음사판에 들어있는 또 다른 결말을 만화로 그린 건데, 원래 결말은 강릉역에서 이제 휴가를 가려고 출발하는데 기차 창밖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깡패가 된 석대가 형사 2명에게 이제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이제 슬퍼하는 병태로 그렇게 끝나는데, 작가가 이렇게 원작이 나온 다음에 15년 후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결말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결말이 훨씬 완성도가 높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요 그림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 내용은 이제 또 다른 결말, 두 번째 결말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이제 강릉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호텔로 어떻게 이동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웬 멋진 외제 승용차가 하나 딱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글라스를 낀 석대가 턱 나타납니다. 너 한병태지. 그래도 알아보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강릉 최고의 호텔로 딱 데려갑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직원을 딱 불러가지고 스위트룸 열쇠를 받아서 건네줍니다. 아마도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석대는 이제 조폭이 된 것 같아요. 조폭 두목 정도. 네. 뭔가 사회적으로 불편하지만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 가보니까 이제 스위트룸. 근데 여기에서 병태 아내의 대사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왜 엄석대란 친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니 대단한 분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남편의 절친이 조폭 두목이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라면은 위험한 사람 아니냐,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약간 저런 사람하고 놀았었냐라고도 물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병태의 아내 봐요. 왜 엄석한 친구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본인 대단한 분 같은데. 어쩌라고? 본인 대단한 분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도 그렇고 심지어 이 안에도 병태의 안전보다는 권력이 우선입니다. 자, 하여튼 저녁에 다시 나타난 이제 석대는 병태를 데리고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이제 뷔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시 병태하고 술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데려 나갔는데 이제 자 술을 마시면서 이제 석대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들었다. 그 무협표 둘 한편은 틀림없이 너희 것이었겠지. 세월이 지나도 그 귀중한 한편을 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병태가 그 던졌던 그 무효표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새로운 결말이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앞의 사건들과 더 잘 연결이 돼요. 구조적으로. 첫날에 한병태의 아버지가 했던 말, 엄석대라고 그랬지. 벌써 그만하다면 어른 되면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평가들. 그리고 석대가 이제 반에서 도망을 쳤는데 기존의 결말처럼 결국 30년이 지나서 초라한 몰락을 하게 된다면은 굳이 여기서 왜 도망을 칩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자주 나오죠. 주인공이 그 악당들에게 쫓겨서 절벽 위에 섰는데 밑에 보니까 막 바닷물이 흐르고 있고 주인공은 이제 악당들이 총을 쏘기 전에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자, 주인공은 어딘가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죽었을까요? 복수를 하려 하죠. 그게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대가 승부가 결정되기 전에 반에서 도망쳤는데 결국 나중에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될 것 같으면은 왜 여기서 도망쳤냐고. 그냥 여기서 패배하고 말지. 그런 점에서 이 두 번 또 다른 결말이 훨씬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상해지는 게 왜 더 완성도가 높은 이 결말을 작가가 폐기하고 그 애매한 결말로 했을까? 그 결말이 나오면은 네, 제가 이 처음 그 선생님께서 그리신 PPT 봤을 때 네, 딱 들었을 때 그 병태란 사람은 결국 석대가 옳았구나. 약간 석대가 결국엔 옳았구나라는 걸 표현한다고 느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를 선생님 해설 없이 유추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 마지막 결말을 보고 그렇게 느꼈을 텐데 아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그때는 그 이문세 작가님? 이문열 씨. 네, 이문열 작가님은 그 예, 6월 민주화 운동을 그 동참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작품을 내야 하다 보니까 예, 자신의 진짜 의도는 자신이 이룰 것을 다 이룬 15년 뒤에 나오지 않았나.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즉, 이제 그런 이유로 15년 후에 기존의 주제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결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말대로 읽어버리면은 이 작품이 군사 독재에 대한 비판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전두환은 몰락했지만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출판사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에 이제 아직 유명하지 않았던 이문열 씨는 자이든 타이든 이 결말을 폐기하고 원래의 애매한 결말을 냈다가 15년이 지나서 아마도 이제 진짜 나의 의도는 이것이었다 라고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엄석대는 제안합니다. 자, 서울에 오거든 나를 찾아와. 우리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다시 이제 한병태가 꿈꾸던 대로 다시 지식인과 독재자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석대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병태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겠고 병태는 다시 이제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병태의 바람이 실현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시가 딱 되자 이제 석대가 약속이 있다고 일어서는데 그때 병태는 탁 튀어나가더니만은 문을 열고
허리를 팍 굽힙니다.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석대를 앞질러 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모셔온 사람처럼 공손히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렸다. 이렇게 작가는 이 작품이 처음 이제 인쇄돼서 발표된 지 15년이 지나서 기존의 주제를 뒤엎는 또 다른 결말을 내놓습니다. 이건 소설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 같은 소설은 인쇄될 때마다 내용을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이제 열 몇 번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야기 사건의 사를 조금 더 조밀하게 엮었을 뿐 주제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소설은 일관적인데 이 작품은 아예 주제를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결말로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영화에서는 흔하죠.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극장에서 봤던 결말과 나중에 DVD로 봤던 결말이 다른 경우. DVD가 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스크. 컴퓨터로 보는 거요? 그러니까 저 CD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디스크로 돼가지고 그거 이제 넣으면 이제 영화가 쫙 플레이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요즘은 블루레이도 많이 쓰고. 네. 그러니까 극장에서 봤을 때와 그렇게 이제 저 디스크로 봤을 때, 블루레이나 DVD로 봤을 때 결말이 다른 경우 못 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요 나비 효과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자, 영화를 만들 때 제작 제작사의 욕망은 돈을 버는 겁니다. 흥행에 네. 성공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러려고 하면은 관객들이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독은 예술가로서 더 인상적인 작품,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암울하거나 끔찍하더라도. 이 욕망이 충돌합니다. 제작사는 가난한 영화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고, 감독은 좀 더 오래 기억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절충하는가 하면은 극장에는 좀 더 가벼운 결말로 내걸고 DVD는 두 버전으로 내자. 극장판, 아, 감독판. 네. 그건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극장에 상영할 때는 결말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경쾌하고 긍정적으로 끝이 나요. 근데 네. 감독판을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판을 보다 보면은 뭔가 이제 훨씬 이제 주제는 더 살고 영화 자체는 더 인상적이 되는데, 너무 암울하고 무거워가지고 두 번 보기는 싫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들이 읽은 영화의 기존의 결말과 이 15년 후의 또 다른 결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극장 개봉판과 감독판 결말. 처음에는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고, 나중에 이제 작가가 이제 사실 내가 의도했던 결말은 이런 것이었다 라고 이제 감독판 결말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때 내놓지 못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제물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인데, 그 전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가죠. 아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그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인디비dual 오럴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주어져요. 딱 그냥 와서 10분, 총 15분 한 번 딱 녹음하고 끝입니다. 그거 녹음했다가 IB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인데, 자, 뭐 리트러처 과정이나 셀프 토트는 볼 필요 없고, 자, 랭귀지 리트러처 과정 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본 게 이제 문학 작품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총 15개의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죠? 네. 자, 총 15개의 글로벌 이슈 요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일그레딘 영웅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문학작품 결정됐지요. 자, 그리고 수업 중에 배운 비문학 작품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세트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세트. 하나의 글로벌 이슈, 하나의 문학 작품, 하나의 비문학 텍스트.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일그레딘 영웅과 관련성이 있는 글로벌 이슈 요 15개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 쪽이랑 예, 저는 공동체도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예, 신념, 가치관, 예. 작가의 교훈은 가치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골라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의 상상력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권력도 이제 연관성이 높죠. 권력에 대한 작가의 어떤 인식, 권력에 대한 정의. 그 네. 작가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작품 속에서. 그거 아까 음, 설명했었지요. 네. 모든 것이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고르면 안 되니까 하나만 골라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의 가치관이라고 한번 골랐다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탐구 질문을 만듭니다.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탐구 질문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임의로 설정한 탐구 질문이 이겁니다. 작품이나 텍스트에서 작가의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읽으려는 영혼과 이제 비문학 텍스트,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이제 그 신문 기사, 칼럼, 이제 영화,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 쿠데타 이거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신문 기사 하나를 이제 발췌문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적용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에서 기자의 가치관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사진, 단어, 구성, 거기서 의미를 추출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들이 일그레딘 영웅에서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들의 일그레딘 영웅은 work이 됩니다. 요 단어 잘 기억해 둡시다. work. 네. 작품 전체는 하나의 워크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40줄 정도의 발췌문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작가의 가치관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40줄의 분량, 중간에 중략하지 않고 통짜로 40줄을 뽑아내서 발췌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비문학 텍스트 경우에는 이게 뭐 40줄이 안 되니까 여기 하나가 통째로 이제 그냥 발췌문이 되겠어요. 네. 근데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자, 문학에서는 work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비문학에서는 body of work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신문 기자의 신문 기사 요거 하나를 발췌문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신문 기자 혹은 이 신문사의 다른 신문 기사 10몇 개를 더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전체를 body of work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 학생이 발표할 시간은 10분인데 거기서 우일량에 대해서 5분,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에 대해서 5분, 즉 문학에 대해서 5분, 비문학에 대해서 5분. 그리고 그 5분에서 2분 30초는 우일령 웍에 대해서, 작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2분 30초는 발췌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문학 텍스트에서도 2분 30초는 바디 오브 웍에 대해서. 그리고 2분 30초는 발췌한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설정했던 그 탐구 질문, 이 텍스트에서 작가의 글쓰기의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10분의 발표가 끝나면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아, 학생이 어떤 부분 설명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질문 형태로 다시 이제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가지고 총 15분 녹음하면은 딱 끝이 납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DP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비문학 텍스트 과정에 비문학 텍스트들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평소에 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저, 그리고 네. 예,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비문학에서 만약 뉴스를 선택하면은 예, 그 뉴스를 한 사이트에서 10개 정도를 더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영화도 비문학 중 하나죠. 예.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한 편이 바디 오브 워크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학생은 그거는, 이제 한 5분 정도의 어떤 특정 장면. 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발췌문이 안 나오겠죠. 네. 혹은 이제 그 인물들의 대사나 이제 혹시 정식 그 대본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 장면에 대한 대본이 발췌문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영화에 대한 설명과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반반 2분 30초씩 돼서 이제 5분이 구성돼야 됩니다. 네. 영화도 뭐 괜찮은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HLSA와의 연계. 그래서 HLSA는 자, 또 7개의 키 컨셉이라는 게 있는데 화면 보이죠? 정체성, 네. 문화, 창의성, 소통, 관점, 변형, 반영. 요것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고른 걸로 가지고 이제 탐구 질문을 만듭니다. 자, 키 컨셉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러니까 탐구 질문을 설정하고 그 탐구 질문에 맞춰서 이제 공부한 작품, 이 경우에 우리들이 읽은 내용이 되겠죠. 장면을 인용하고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탐구 질문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테니까 선생님이 저 페이퍼 2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네. HLSA와 페이퍼 2는 질문이 외부에서 주어지느냐, 내 스스로 만드느냐의 그 차이만 있고, 이제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2 같은 경우도 이 7개의 컨셉, 키 컨셉을 바탕으로 질문이 설계됩니다. 정체성, 문화, 창의성, 이런 걸 바탕으로 질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그 4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보죠. 문학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학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도덕적이라는 게 그 내용 속에 도덕적인 그 가치를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도덕적의 아, 의미는 무엇인가? 문학이 도덕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어떤 문학이 도덕적인 문학이고 어떤 문학이 비도덕적인 문학일까요? 도덕적인 문학은 그 세계에서 그 저희가 도덕이라고 정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 법이라든지 예. 그거를 어기는 것을 찬양하는 문학이 저는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도 타당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작품의 주제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주제, 메시지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그걸 통해서 그 작품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판단한다면. 저희 한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 이 저희가 해설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비도덕적인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 저희 한국으로 입장에서 그 독재자는 이 몰락했고 나쁜 독재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위치에 있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찬양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비도덕적인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뭐인데 그 주제는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제 그 군사 독재를 찬양하고 있다. 군사 독재를 옹호하고 있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비도덕적인 작품이다. 자,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질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첫 번째. 그럼 그것도 증명해 봅시다. 왜 이 작품의 주제가 군사 독재에 대한 옹호입니까? 이것부터 증명해 봅시다. 어떤 근거로 이 작품의 주제는 그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음, 그 화자의 역할이 되는 병철이 병태. 병, 네, 병태가 음, 그 군사 독재자인 음, 그 독재자 이름이 뭐였죠? 석대.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석대를 물론 말로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 행동과 그 간접적인 언행으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군사 독재 옹호라고 할- 한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뭐 화자인 한병태의 이제 태도 변화, 혹은 이제 엄석대의 몰락, 그 결말을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병태와 석대를 묘사하는 이제 언어의 차이,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것이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대한 옹호이므로 이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군사 독재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이 작품이 대성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와, 군사 독재가 알고 보니 멋진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그에 감화된 사람들이 6월 민주화 운동과는 반대로 예,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그 6월 민주화 운동 그것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 독재를 옹호합니다라는 그런 시위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소설이 비도덕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설득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불행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예, 책이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저는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군사 예, 독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간접적으로 군사 독재를 표현한 책이었으니까 우리들이 읽어준 예, 영웅이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 같지도 않고 그거에 예, 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읽은 모든 사람들이 옹호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라고 보진 않아요. 비도덕적인 문학이. 예.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제 군사 독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니구나, 좋은 점도 있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었죠. 저는 그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의견을 예, 자기가 제대로 깨닫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다행히 이제 독자들이 이제 제가 바라보기엔 독자들이 이 작품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이 작품을 군사 독재를 비판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작가의 의도는 군사 독재를 찬양하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작가의 의도대로 성공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 소설이 만약에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들을 설득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의 판매 부수를 본다면 이 작품은 충분히 사회를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네. 다행히 또 이제 어떤 이 작품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 좀 어떤 문제랄까 있어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이 군사 독재를 비판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소설이 비도덕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설득을 해버린다면은 그 소설의 영향력만큼 우리 사회를 어떤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문학, 좀 넓게 본다면 예술의 이제 사회적 역할이죠. 그리고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제 효용론적 관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제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효용론적 관점과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이란 것을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서론에서 이제 쭉 언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문학에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용론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고, 그 다음에 문학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더욱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고, 이런 부분을 서론에서 어필함으로써 이제 학생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채점관에게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1로 들어가서는 첫 번째 작품인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장면을 인용하고 그 장면에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질문의 명제, 문학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 명제를 증명합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장면을 인용하고 그 장면에 적절한 설명을 붙임으로써 질문의 명제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본론 2에서는 두 번째 작품, 뭐 학생이 배우게 되는 이제 여러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작품을 가지고 이 본론 1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명제를 증명합니다. 질문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을 증명해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본론 1과 본론 2가 분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한쪽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쪽은 빈약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에서는 뭐 짧더라도 본론 1과 본론 2에서 이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양상의 차이점이 생길 겁니다. 그걸 언급해 주면 되겠어요. 두 작품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서론과 본론 1, 2, 3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제일 마지막에는 따라서 질문의 명제가 증명되었다. 즉, 문학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HLSA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본론 2와 본론 3은 빠지겠지만은 한 작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질문을 설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역시 서론에서 이제 내가 문학의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탐구 질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장면을 인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탐구 질문을 증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퍼 2에서 흔히 학생들이 하는 실수를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질문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다 싶으면은 이게 학생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쉬운 질문으로 질문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IB에서 제시한 질문을 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시된 그 질문을 풀어야 되지 임의로 내가 질문을 바꿔서 안 된다는 거. 네. 두 번째, 이게 어떤 장면을 인용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줄거리를 써버려요, 소설에.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자, 이 한 질문으로 이 학생이 2년 동안 문학을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삼겹살 1kg 딱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딴 거 아무것도 없이 삼겹살만 딱 나왔다. 그러면 당신 제대로 공부했구나. 높은 점수 줍니다. 그런데 삼겹살 주문했는데 어떤 게 삼겹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가장 무난한 것이 이제 목살 조금, 다리살 조금, 삼겹살 조금, 꼬리 고기 조금 골고루 담아버리는 거죠. 그게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채점과는 딱 보면 안 돼. 이 작품을 가지고 이 질문을 풀려면은 어떤 장면을 인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다.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장면을 해야 될지 저 장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분량도 빵빵하게 나오고 분명히 그 안에 질문이 묻는 장면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가장 크게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즉 이 학생이 내가 요구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 소설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을 계속 언급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소설과 관련된 어떤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다 언급하면은 내가 이만큼 이 소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게 어필되니까 점수에 유리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질문에만 딱 집중하는 거. 질문에서 얘가 벗어났다? 감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소설이 중요한 특징이더라도 이 질문과 관련 없으면 언급하지 말아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딱 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군더더기 없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용보다는 설명이 더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은 부족한데 장면 인용만 장황하게 가는 경우. 거기서 이제 인용을 5줄 한 다음에 설명은 이제 1줄 하고, 이것보다는 인용이 2줄, 설명이 한 서너 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더 풍성한 게 좋습니다. 네. 요 정도 주의하면 되겠어요. 네. 자, 뭐 어느 정도 이해됩니까? 네. 예. 그리고 혹시 익스텐드 에세이는 어떤 과목으로 염두에 둔 과목이 있습니까? 아직이요. 예. 만약에 예. 네. 저 근데 한국어는 제가 HL이 아니라 SL을 들어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6개 과목 중에 어떤 과목도 상관없다. HL, SL은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예. 과학 쪽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생물하고 화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H를 선택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SL이니까 이제 HL 에세이 빠지고 인디비주얼 페이퍼 1, 2. 그리고 이제 페이퍼 1의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만 출제가 되니까 이제 우리들이 읽으려 내용은 페이퍼 1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질문 없으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요. 저 혹시 예. 다음 주에도 혹시 하시나요? 다음 주는 일정 없어요. 다음 주는 그 한국문학 선생님들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